그러면 늦어요. 네네. 뭐 가능하면 30대부터 최소한 한 40대, 50대부터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대표님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이, 근데 뭐 레전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 또 조회수가 거의 255만 회? 재테크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데 보통 뭐 먹방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만큼 또 내용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네. 그 노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네. 좀 불안해하고 네,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네. 그런 니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인 게 네. 어떻게 하다 이 노후 관련, 연금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저는 이제 1973년에 네. 한국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대우증권 그 동경 사무소장을 하면서 좀 그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정도 고령 사회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미리 본 거,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좀 2번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제 나이 또래 된 일본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투자교육연구소장이라는 명함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또 내 적성에도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를 하면서도 그 투자교육 활동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에서 나오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이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9년 동안 제가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뭐랄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 저한테 노후 설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노후 설계 이런 공부도 하게 돼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 나와서 또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네네. 밖에서 하지 말고 자기네 안에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연금 포럼이라는 이 사회공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 활동을 벌써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적성에도 맞고 네. 또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에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30대, 40대, 50대 순이에요. 네. 제일 많으신 분들이.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한 네. 30대, 40대 네. 이분들은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네. 제가 제 이제 영상도 보셨다니까. 네네. 저는 사실은 제가 올린 그 영상의 댓글을 제가 겁이 나서 못 읽거든요. 저도 잘 안 읽어요. 그 부동산 같은 거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 좀 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못 보는데 제가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아주 그 최근에 기억나는 걸로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34살인데 네. 지금 이 영상을 본 게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오고요. 많은 분들이 한 10년쯤 전에 이런 거를 영상을 봤더라면 좀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이 퇴직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네. 사실은요. 이게 노후 설계니까 노인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늦어요. 네네. 뭐 가능하면 30대부터 최소한 한 40대 50대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저도 지금 우리 나이로 75세거든요. 네네.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아,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깨달으면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 30대, 40대 이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누구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그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채널도 지금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젊은 분들에게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네. 노후 준비라는 게 네. 닥쳐서 준비하면 의미가 없고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 확 와닿거나 네.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시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생각이 드실 것 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네. 그 노후 준비 네. 뭐 이렇게 막연하긴 한데 네. 약간 좀 대략적인 그런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100세 시대니까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우리나라에 이 퇴직하면서 노후 자금을 10억, 7억 갖고 있는 분이 자기 사는 집 말고 네네. 그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대로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옛날에 100세였는데 요즘 120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뭐 300살, 뭐 1000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도대체 그 긴 인생을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네. 이런 준비를 젊을 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 뭡니까 이 그 길게는 2, 3년, 짧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네네.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 존엄에 관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네네.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적어도 30대, 40대부터 이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자녀에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의 구조 조정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100살까지 120살까지 뭐 아니더라도 100살까지 사는데 도대체 퇴직하고 30년, 40년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몇 억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노후 자금과 함께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깨닫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방금 이제 세 가지 착각이라고 예. 하셔서 예. 뭐 80세 이후로는 인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자기가 그냥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그냥 죽을 줄 안다든지 그리고 예. 또 약간 좀 의외이면서 좀 뼈 때리는 그런 말이 자녀 리스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자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예. 생각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좀 궁금한 게 예. 그 예전에 예. 노후 관련, 연금 관련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예. 일본의 사례라든지 그런 예.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 먼저 봤기 때문에 예. 아 우리나라도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1947년생인데 네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2년 후, 되게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는 60세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2007년이 되면 60살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2000년 초쯤 되니까 한 3, 4년 전에 보니까 이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은퇴 준비에. 근데 보니까 돈 문제는 전체로 보면 한 10%나 20%고 네. 뭐 하고 살 건가? 그다음에 부부 이런 사이의 화목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건강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더라 이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뭡니까?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선진국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이 그 뭡니까?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신의 지금 주 수입원은 뭡니까? 주 수입원이. 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일본은 70~80%가 연금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이 연금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7%밖에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냐? 이 1980년대의 통계를 보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의 도움입니다가 72%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도움을 안 준다는 거죠.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 연금이 노후 자금으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우리는 재테크에서 몇 억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연금은 그 대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우리 말은 소위 삼층연금, 네.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또 회사 들어가면 또 자동적으로 드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이 문제잖아요. 요거에 관심을 갖고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운영을 잘해서 늘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이게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인데 네. 우리는 재테크를 해서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냥 온 나라가 이 재테크 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요. 네. 이제 당신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하시죠? 왜 하세요?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한테 당신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왜 하세요? 그러면 그쪽에 대답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좀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투자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노후 대비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대답한 거겠지.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중요해지고 또 이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니까 이 소위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리나라랑 그런 미국이나 그런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죠. 대답을 한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국 쪽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의 그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혹시 언론에서 미국의 퇴직연금 100만 장자들이 뭐 20몇만 명이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보도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미국의 휘데리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네.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고객 중에서 우리 퇴직연금 중에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고 DC형은 이 가입자 책임
이 근로자들이 자기가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네. DC형 퇴직연금으로 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억 정도를 이렇게 모은 계좌 수가요. 네. 금년 8월 말 현재 41만 계좌고요. 그 다음에 이 IRA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렇죠. 네. 이걸로 또 100만 달러 이상 그 모은 사람이 31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피델리티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되니까 그거의 5배 정도 사람들이 퇴직연금 100만 장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회사를 취직할 때 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내면은 매칭이나 그 회사가 내주거든요. 네. 우리는 회사가 자동적으로 내주니까 관심들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내 노후의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운용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100만 달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DC형 연금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원본 보장형에 집어넣고 그냥 무관심하고 네. 오히려 돈을 꾸어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빅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연금의 중요성이 선진국은 우리와 아주 크게 다르다. 인식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이 이 직장인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뭐 네. 일단 뭐 국민연금도 있고 일단은 그다음에 네. 회사에서 가입하는 그런 연금도 있고 네. 개인 또 스스로 네.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연금이 있는데 네. 뭐 사실 국민연금이나 뭐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 개인이 이렇게 관여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네. 개인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연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 연금을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그 퇴직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런 투자 철학? 저는 그 네. 미국에서는요. 네. 그 퇴직금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0만 달러. 네네. 이거 우리 돈 한 11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 이렇게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뭐 100만 달러까지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거의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한 50만 달러 정도를 직장인이 맘먹고 한 20년, 30년 잘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연금 하고 개인연금 합쳐서 하는데 그 퇴직연금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가입자 수를 보면은 DC형이 절반을 넘고 있어요. 앞으로 대부분이 DC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게 내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20년, 30년, 40년 장기로 이 적립식으로 넣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1년에 1개월분 그 뭡니까 퇴직연금이 불입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거기다가 IRP라고 해서 개인연금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네. 그리고 개인연금 네. 이거는 이 20년, 30년, 40년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다. 펀드에. 네.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할 때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적립식 투자의 마력, 위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간단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네. 그 다음에 1년이면 120만 원. 네. 그 다음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때 펀드의 가격이 10,000원이었다. 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재수없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후에 펀드 가격이 2,000원이 됐다. 네. 그럴 수 있죠. 정말 많이 빠졌네요. 10,000원이 떨어져서 5,000원이에요. 정말 5년 재수가 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네. 그때부터 반등을 해서 5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10년 후가 되니까 원위치 10,000원이 됐다. 네네. 그러니까는 10년 동안에 10,000원, 2,000원, 10,000원으로 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내 돈은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에서 펀드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 MC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1,200만 원 들어간 거에 이 평가액이 10년 후에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매달 불입을 예, 매달 불입했다면. 뭐 이건 뭐 사실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뭐 그냥 대충 못하지만 예. 일단 플러스는 났는데 한 50% 정도 났으려나? 네. 그래도 보통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10,000원에서 2,000원 떨어졌다 다시 10,000원 됐으니까 뭐 본전 정도 돼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2,41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2배가 넘었어요. 2배 이상이 넘어요. 예, 왜 그러냐? 그 2,000원, 3,000원을 때 많이 샀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야심차게 적립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한 3개월째 계속 떨어지면 김새가지고 에이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게 기간이 20년, 30년, 40년 뭡니까? 퇴직할 때까지 넣어야 되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더 사고. 다만 이제 도중에 우량펀드를 잘 고르는 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퇴직연금 퇴직할 때쯤 돼서 50만 달러, 네. 한 5억 정도 만들고, 네. 근데 거기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미리부터 맘만 먹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당신은 펀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60%가 DC형 퇴직연금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니까 네. 그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투자와 이쪽에 노후자금 재테크 투자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ISA라는 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세제액 받는 그런 상품들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투자 대상은 잘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네. 정말 자기가 개별 종목을 정말 잘 고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골라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을 잘 골라서 뭐 네. 요즘은 ETF도 워낙 잘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퇴직연금에 뭐 좋을 것 ETF도 같습니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시장이 한번 또 크게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리스크 관리 네.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요 작년 금년에 네네. 동학개미해서 눈을 뜬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 중에 네. 이 20대 고객, 네. 20대 고객이 주식 매매 회전율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회전율이라는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사고 팔고 하느냐가 회전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란 게요. 작년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대형 증권사의 20대 고객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더라고요. 6,800%. 예.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100%면 한 번 사고 팔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회전한 거예요. 맞아요. 네. 대개 세계적인 운용사들의 평균 회전율이 1년에 20 내지 30%거든요. 그러니까 약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근데 68%라는 건 뭐냐? 68회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거기에 쏠리게 되면 언제 회사 일은 할 거고 또 그렇게 단기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과연 이 수익은 낼 수 있겠는가? 이 보통 좀 투자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단기 이 전망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기 전망은.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않고 6,800%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 관한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죠.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봄에 막 코로나 사태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9.11 테러 나서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일이 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 올지 또 그런 기간이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냐 이런 그 급작스러운 그런 폭락 상황이나 급락 상황이 언제 올지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니까 내가 우량 주식만 갖고 있다면은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냥 썩은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되는 장기 투자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우량 주식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런 비상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오르더라도 이게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에서 그런 종목 소개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업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좋은 종목을 고르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5종목, 10종목, 20종에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서 분산 투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분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 분산인데요. 그 석유주하고 항공주를 같이 사면은 이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지만 석유주는 오르니까 네네. 그런 식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소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몇 개, 10종목, 20종목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나이나 내 형편에 비해서 공격적인 상품의 비율을 얼마나 할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이. 네네. 그리고 채권형이나 CMA처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그렇게 하는 분산을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시간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 그 분산 투자 세 가지. 종목별 분산, 그 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 다음에 이 시간 분산. 네.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를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다들 아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것 좀 얘기하고 종목이나 골라주면 되지. 다들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 원칙은 그런 거다. 네네. 이건 좀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뭐 사실 이게 오를 때는 다 좋긴 한데 개별 종목 비중이 클 때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번 폭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만약에 종목을 잘못 들고 있으면 예. 이게 진짜 웬만해서 복구가 안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듯이 네. 지나 보면 압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얼마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지. 네.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정말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네.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도 이제 한계에 왔다는 얘기죠. 이게. 해외 사례를 볼 때 두 가지만은 꼭 유념해 둘 게 있다. 첫째가 뭐냐면 지금 한국 가계 자산이 예. 구조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요. 그 작년 여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그 PPP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각국의 물가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계산한 그 환율로 주요국의 그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면요. 53만 8천 달러니까 한 5억 한 뭐 5, 6천 될까요? 네. 예.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네.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요. 52만 1천 달러예요. 우리보다 우리가 적어요. 더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인데 48만 6천 달러. 우리가 이겼네요. 물론 물가를 감안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이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네. 우리가 이 두 나라보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괜히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나라들은 가계 자산 중에서 70%가 금융 자산이고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금융 자산이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네. 그리고 30%가 집이나 땅, 부동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80%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이퀄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근데 마침 일본도 1990년도에는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네.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부동산 비중이 아까 말했지만 30%로 네. 이 절반으로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이게 금년 내년이 아니고 10년, 20년 후 내 노후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의 그 가계 자산 중에서 30년 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지금 30%로 절반 비중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네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는 이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와 달리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30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30년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이 뭐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조금 더 시차는 있지만은 일본도 집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었죠. 예, 올랐을 때 올린 이유, 우리나라 올린 이유를 보면요.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따로따로 분가해서 살면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6년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전체 인구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 집 마련이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은 없고 오히려 노인네들은 팔라고 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일본의 사정을 보니까. 네. 우리는 아직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다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 가면 우리도 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일 때가 55년 6.3명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작년에 0.84명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낮잖아요. OECD. 그렇죠. 네. 그러니까 6.3명이 그렇게 낮던 시대에 사람들이 왕창 집을 사면서 올린 집값이 0.84명 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는 어떻게 될 건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일본은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 좀 남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하나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그걸 도시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의 비율이 이 몇 퍼센트냐가 도시화율이거든요. 네네. 일본은요,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 네. 두 번째가 홍콩, 세 번째가 우리나라인데 90%예요. 도시화율이 어느 나라에서 80%가 되면 멈추거든요. 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우리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도 이제 그 한계에 왔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집값을 그동안에 올린 요인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본을 보니까 집값 떨어진 이후에. 네네. 우리도 한 일본과 20년 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돈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이 우리처럼 집이나 가게를 사가지고 세를 직접 놓잖아요. 네. 일본도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세를 안 내도 함부로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도 실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네. 이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일본 선진국은 70%예요. 근데 우리도 방향은 그런 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뭐 보나마나 한 대부분 사람들은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하겠지. 그런 표정들이에요. 네네. 저 지금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함부로 못 해요. 왜냐?
지금 돈은 넘치지요. 그렇죠. 금리는 낮지요. 네. 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 있잖아요. 네네네. 이 뭐니까 자산 격차. 그렇죠. 예. 벼락거지라고 하죠. 요즘. 그래가지고 네. 나 이러다가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모든 분이 정말로 이상한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만은 해외 사례를 볼 때 두 가지만은 꼭 유념해 둘 게 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네. 좁잖아요. 네네.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 일본이에요.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 한마디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아.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끝낸 게 뭐냐면 땅도 수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3대 도시에 택지 있잖아요. 택지.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네.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290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102까지 떨어졌다가 네. 요 몇 년 동안 관광객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다시 100한 10몇까지 올라갔다가 네. 관광객 작년, 금년 안 오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아. 지금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그렇죠. 얼마나 꼬시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질 만한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미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엄청 많네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50달러. 월급이요? 이 월급이. 아.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그렇죠.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 다음에요. 저는 그래서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당신도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이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를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한 게 제조업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많이 제조업들이 좀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첫째요. 땅도 수입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입니다. 네. 환갑 나이쯤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가는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불편해가지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네. 자기도 이제 아파 떠나거든요.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미리미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재작년의 통계로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데요. 그 100살 이상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는데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대형 고층 아파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에서는 요즘에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데서 사냐?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네.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에 앞으로 슬로마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본의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 해가지고 슬로마돼 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귀찮아.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지었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만 돼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의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 보도된 걸 보니까 50%. 아파트 비율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워낙 선호하니까요. 예. 네. 저는 저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요, 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이 사고 팔고는 뭐 알아서 하시되 원칙 하나는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율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 반반 정도는 돼야지 혹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런 말씀이 결론이에요.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사실 지방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한데,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강남이라는 정말 부동산 불패의 그런 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거는요.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 네. 가장 그 핵심 부분만 점점점 남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강남 저렇게 오른 이유가 그건데, 예. 그러니까 뭐 몇 군데 그 특별한 데는 제외시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집값이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사실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 나중엔 또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 자주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쪽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좀 금융 자산으로 좀 네. 배분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네.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을 네. 지금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이 네. 30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40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은퇴를 앞둔 50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연령별로 그렇다면은 네.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자산 배분을 우선 가져가야 중요한 되는지. 거는 20, 30대는요. 네. 20, 30대는 하여튼 사회생활과 동시에 삼층연금 가입을 무조건 시작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가입하잖아요. 네. 또 퇴직연금도 회사 다니면 다 가입하게 되고, 여기다가 개인연금 하나만 하게 되면 그건 뭐 하는 게 되고, 그 뭡니까 자동적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그 어떻게 운용을 할 건가 그것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삼층연금 가입 시작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0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오래오래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 이 30대 할 일이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삼청연금 가입하고 나면은 일단 그 돈을 꾸어서라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직장인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돈에도 일을 시키자고 그래가지고 투자가 지금 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사실은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금융자산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나오죠? 보너스가 나오죠? 퇴직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일이라는 금융자산에서 그런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이 몸값 높이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2033년이 되면 직업의 절반이 47%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서 또 직업은 사라지고 이러는 시대에 뭐냐, 그 직장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이 30대에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에만 일을 시키려는 것처럼 너무 재테크에 매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 30대가 그렇고요. 40대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슬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폭탄주 20잔 마시던 사람들은 빨리 그거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심을 해도 환감이 넘어가면요. 제 친구들 보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부부가 암 걸리고 난리였거든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중대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이 건강 리스크 관리 시작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때부터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 시작해야 돼요.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애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부부가 합심해서 그때부터 잘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할 일이 뭐냐면 이 건강 리스크 관리,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빚을 많이 안고 퇴직하면은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많이 팔아서 줄여서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0%가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반반 정도가 되도록 이 구조전 비율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50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뭐 하고 살 건가. 그게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또는 이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도록 준비하는 퇴직 후에 할 일의 준비. 그게 50대에 또 할 일이에요. 연령대별로 하는 것 중에서. 네. 근데 사실 다들 막 뭐 파이어족 되고 싶어하고 내가 뭐 사실 나이 먹어서도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뭐냐면요. 퇴직 후에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네. 그 다음에 외로움이거든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라는 거예요. 소일거리. 꼭 돈이 안 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지금 파이어족 얘기 많이 하지만은요, 파이어족 하더라도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는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돈을 좀 한 목돈을 마련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동안에 돈에 너무 시달렸고 회사에서 시달렸으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요족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두 가지예요. 제가 제 동기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젊을 때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퇴직하고 나가서 그 후에 어렵게 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어렵게 되냐면 첫째가 뭐냐면 이
지금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재테크해서 벌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계속 유지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아시지만 업계에서요, 전설적인 투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났는데, 몇 년 후에 보면 소식이 없어요. 왜?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은 계속 벌고 있더라도, 나이가 40, 50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소일거리가 없으면 정말로 공허하다 할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이 뭡니까? 젊은 시절에 퇴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힘든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막 일요일 날도 일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요. 그래가지고는 나 이제 은퇴한다. 그래서 어떡하냐? 섬을 사서 개발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빌 게이츠처럼 하거나 네네. 무슨 자기가 빠진 도자기를 만드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 일거리를 꼭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 돈에 시달리고 직장에 시달렸기 때문에 목돈만 탁 마련하면 그 다음 그 뒤에 뭐 할까는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살자. 골프 맨날 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면 삶의 보람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특히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가 이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그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분이 저한테 몇 년 전부터 그 에세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줬는데 그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은퇴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그거 봤더니요.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건강한 남편도 아니고 싹싹한 남편도 아니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도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남성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마누라를 윽박질르기보다는. 그런 조화를 위해서도 뭔가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돈이 되든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 내 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게 교육열이 되게 심하잖아요. 뭐 어떻게든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재작년에 제가 맞벌이 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을 보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벌더라고요. 근데 그 1억을 번 걸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과외비로만 쓰는 게 3,360만 원이에요. 1년에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 등록금 내야지, 옷도 사줘야지, 책도 사줘야지, 빵도 사줘야지, 게임기도 사줘야지. 그럼 저축은 언제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거든요.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나가면 재취업해봤자 먼저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거든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이제 졸업하고 뭐 그다음에 결혼해야 돼. 노부모 또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 그래서 억대 연봉 받던 사람들이 60, 70 되면서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뭐냐면 위탁교육비로 돈이 다 들잖아요. 위탁교육비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도 보니까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유명한 선생 과외 잘하는 데가 어디야? 골라서 시간표 딱 짜서 애들을 고대로 뺑뺑이 돌리거든요. 로봇 돌리듯이. 그러면 애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금년 중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이 신학기가 되면서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대안학교로 보내더라고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과외비로 기숙사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인가 있다 여름방학 때 왔는데 딱 보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스스로 얘기하고 나 이것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변화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렇대요. 근데 왜 그런 짓을 그동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들끼리 만나면 불안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이 내 지배하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엄마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기만 한다면 된다 이거죠.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네, 있는 예.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핵심인 것 옛날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네. 우리 세대가 자율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게 뭐 엄마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겁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들을 박쳐놨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엄마들은 먹고 살 게 있지, 예? 돈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극장에 가면 한 사람 쓰면 다른 사람 쓰잖아요. 다 앉으면 되는데. 네네. 그럴 때 이제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도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뭡니까? 그런 회사에 취직하면 됐어요. 네네.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는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안 봐요. 회사 들어온 뒤에는 학벌 봅니까?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지? 그렇죠. 뽑을 때만 뽑는 거지.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흘리면 끝이에요. 네네. 오직하면 요즘 이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돈 처벌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후 대비는 안 되고 애들은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30대, 40대에 그걸 깨닫고 그러려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걸 빨리 생각을 좀 바꾸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운 좋게 그럴 수 있는 계기를 젊은 시절에 가졌기 때문에 일찍 좀 그걸 생각한 것이 제가 지금 제 이 노후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후 대비라고 하니까 노인들 얘기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30대, 40대 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러스트원 자사운영에 강찬희 대표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새겨 들으시고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